안녕하세요. 아메이사업하는 설경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또 하나의 섹션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뉴트리라이트와 건강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영양과 또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양소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넌 누구니?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식이섬유는 신데렐라야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섬유는 영양계의 신데렐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제투성이에서 영양소 넘어 영양소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영양소계에서는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영양소입니다. 처음에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필요없는 영양소라고 취급받던 이 식이섬유를 영양소계의 여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데니스 버킷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버킷은 어려서 불의의 사고로 한쪽 눈을 잃는 애꾸눈이 됩니다. 불행했지만 총명했던 버킷은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그는 외과 의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땄지만 의사로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애꾸눈인 외과 의사를 고용해주는 병원도 없었고 애꾸눈인 외과 의사를 찾아와주는 환자도 없었습니다. 절망했던 버킷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생 의료봉사를 하는 선교 의사로 자기 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불행은 그를 아프리카로 밀어냈지만 그의 아프리카 행에 대한 결심은 우리 인류에게는 큰 선물과 같은 일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의료학계에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내게 되고 아프리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불치병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과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뭐니 해도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식이섬유를 바로 우리 인류에게 그 식이섬유의 가치를 알려준 바로 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간 버핏은 그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 원주민들이 잘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라든가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병 등은 겪고 있지만 실제로 서양인들한테 많은 대사질환, 즉 담석증이라든가 또는 동맥경화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변비라든가 치질 같은 질환은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상당히 느꼈던 버핏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산책이 그 답을 주는 단초가 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숙소에서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하던 버핏은 이상하게 그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이 냄새가 뭐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쪽에서 원주민 한 분이 그 변을 보고 계신 거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니까 그 화장실 시설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런 길가나 이런 데서 변을 보는 것은 그닥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버핏을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원주민이 놓은 그 변의 양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게 되는데요. 물론 버핏은 그 전에도 그 길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많은 양의 변무더기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나 도저히 그 정도의 변이 사람 몸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코끼리 똥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 원주민을 통해서 사람 몸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양의 변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 서양인들의 변의 양은 한 100g 정도 됐었는데 원주민들의 변의 양은 한 400에서 500g 정도 됐다고 하니까 거의 4배에서 5배의 양이니까 뭐 상당히 큰 양을 본 거겠죠. 거기서 버핏은 직감적으로 의사의 어떤 직감으로 원주민들한테 없는 그 서양인들이 겪는 대사질환들이 저 변의 양과 상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때부터 원주민들의 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변의 양과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섬유질의 양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1971년 드디어 학계에 식이섬유 가설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식이섬유 가설을 발표하면서 식이섬유의 어떤 건강상의 기능까지도 같이 학계에 보고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화기계 쪽으로 봤을 때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치질을 예방할 수 있고 개실증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충수성 궤양증 등을 충수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사질환, 다시 말하면 동맥경화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심장마비, 담석증 등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학계나 대중들로부터 그 이론이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정제된 탄수화물을 원료로 하는 제과업체라든가 가공식품 산업 쪽에서 봤을 때 그 버핏의 이론은 굉장히 상당히 불편하고 좀 알려지면 그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언론을 통해서 이 버핏 박사를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 파이버맨이라든가 뭐 똥박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버핏을 상당히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버핏의 식이섬유 가설은 점점점 증명이 됐고요. 드디어 버핏은 그 식이섬유 가설로 인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버핏은 인정받게 됐지만 그래도 이 식이섬유가 대중에게까지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까지는 그 뒤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러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겨우 이제 대중들에게 식이섬유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데렐라와 같은 식이섬유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일단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소화되지 않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식이섬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요. 식이섬유는 근래에 얻게 된 좀 고급진 이름이고요. 과거에는 섬유질이라든가 섬유소라든가 뭐 그런 파이버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그 분자 구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위나 소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결코 분해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장까지 내려가서 그대로 몸 밖으로 빠지는, 소화되지 않고 빠지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백날 먹어봤자 뭐 소화도 안 되고 피와 살도 안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필요없는 영양소라고 생각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영양소의 대명사였습니다. 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촉은 목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란 뜻이죠. 어떤 가난함을 상징하는 대명사 같은 말인데요. 너무 가난해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산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풀뿌리와 나무 껍질처럼 그런 거친 음식들이 저희 식탁에서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달고 부드럽고 기름진 음식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식탁으로부터 식원병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얻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옛날에 멸시했던 그 거친 음식들을 저희가 식탁에서 멀리하면서 빚어진 현대인들의 어떤 건강상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의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권장량은 남자 25g, 여자 20g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드셔야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수준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9에서 10g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37g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도 식이섬유 섭취량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점점 식이섬유 섭취량을 줄여온 결과 저희 현대인들의 대사질환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그 식이섬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그 설문조사 결과 나왔어요. 첫 번째 식이섬유는 배변을 도와주는 변비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닌데요. 식이섬유가 하는 정말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에 비하면 그 정도의 인식으로는 식이섬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물에 녹냐 또는 녹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물에 녹으면 수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지 않으면 불용성 식이섬유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보통 통곡물과 야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물 드시다가 나물 씹다가 끝까지 씹히지 않는 질긴 부분 있죠? 그게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두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짝 마른 미역 같은 거를 아주 조금 물에 넣어 놓으면 좀 이따 가보면은 그 조그맸던 그 미역이 물에 뿌르면서 물을 흡수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걸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미끈미끈하죠. 그리고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한데 그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한 성분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칠고 미끌거리고 끈적끈적한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건강상의 기능으로 밝혀진 것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또는 비만을 예방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혈당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네 번째 콜레스테롤을 감소하고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식이섬유들의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저런 기능들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